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 중심 경제학과 수요 중심의 경제학 중에서 공급 중심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낙수효과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수효과 이론으로 알려진 공급중심 경제학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경제학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공급중심 경제학하고 수요중심 경제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중심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서 발생된 용어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자 위주의 투자에 집중하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면에 수요 중심의 경제학은 다른 말로 케인즈주의 경제학이라고 해서 일반 가계의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케인즈주의 경제 이론에 따르면 총수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늘려야 한다는 이론인데요. 특히나 불황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으면 경제 불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중심의 경제학은 대기업을 위주로 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서 경제를 끌고 나가는 거고, 수요 중심 경제학은 민간을 중심으로 소비가 중심이 돼서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거 딱 대립되는 주제가 되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데, 어쨌든 투자와 대기업의 포커스를 맞추냐 아니면 소비와 가계의 포커스를 맞추냐가 공급 중심, 수요 중심 경제의 핵심이네요.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급 중심의 경제학 얘기를 해볼 텐데요. 공급 중심의 경제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낙수효과 이론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부두 경제학이라고도 하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급 중심의 경제학이라는 말보다는 낙수효과라는 개념이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예,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친근하죠. 네. 정부가 투자를 늘려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그 소득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그 혜택이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낙수효과 경제학, 다른 이름으로 공급 중심의 경제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세정책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낙수효과를 보기 위한 경제에서는 과세정책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대신에 민간기업이 더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도 줄여나가게 되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가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더 많이 번 돈으로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줄이고 세금도 낮추는 그런 방식이 공급 중심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게 해주면 기업 투자가 늘고 그 투자금이 또 그 밑에 단계로 흘러가고, 그런 개념으로. 네. 이렇게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일반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그 위에 두면서 정부가 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기업과 생산자 중심으로 부가 제공되게 되면 그 부를 제공받은 기업은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다시 재투자해서 결국에는 민간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긴 하죠. 네. 실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오고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공급 중심의 경제학은 부의 재분배 문제나 소득 불균형 문제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면서 낙수효과 무용론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그렇죠. 소득 불균형이라는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급이 과잉일 때는 공급 중심 경제 이론이 잘 안 먹히기도 하죠. 어쨌든 공급 중심 경제학 이야기를 한번 계속 이어가 보죠. 네. 사실 이런 공급 중심 경제학의 이론의 배경 같은 경우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1981년에서 1989년까지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적 경제 정책을 펼쳐서 공급 중심의 낙수효과 경제 정책을 펼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 불황일 때 그때 레이건이 집권을 한 거죠. 네. 일명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레이건과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레이거노믹스라고 불린 정책인데요. 레이거노믹스의 중심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앞에서 낙수효과 이론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와 세금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그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정부의 국내 지출을 줄임으로써 전직 대통령들과의 정책과는 차이를 보였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공급 중심 경제를 레이건이 집권하고 펼쳤다는 거죠. 그럼 이전에는 좀 달랐습니까? 레이건이 집권하기 전에 미국 경제는 장기 대불황을 겪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케인즈주의 경제 이론을 따르면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문제라든지 관료 부패 문제, 그리고 임금 상승 문제 등이 터져 나오면서 케인즈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터진 오일 쇼크 이후로 미국은 자그마치 10년에 걸쳐서 장기 불황을 겪게 되는데요.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레이건 이전인 미국의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77년에 취임해서 4년 뒤인 1981년에 퇴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미국 경제는 6% 이상이던 국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침체기를 겪게 되는데요. 더욱이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에 미국이 겪은 리먼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게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고 있는데 실업률은 거의 역대 최고치로 높아서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국내 물가는 치솟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미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에 레이건 행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겪고 있던 이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을 그리고 이렇게 정체된 경제에서 무한정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잡으려고 앞에서 언급한 레이거노믹스라는 공급 중심의 경제 이론을 선택해서 펼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간소화하고 낮추게 되면서 시장 자유주의 경제를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레이건 집권 시기 이전까지 따르던 수요 중심의 경제학 이론은 즉 케인즈주의 경제학과는 척을 지게 되면서 미국이 당시에 겪고 있던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부양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말인데요. 이전의 경제정책은 수요 중심 경제정책이었는데 이게 한계가 오니까 레이건 때부터는 공급 중심 경제를 펼친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런 레이거노믹스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과도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미국의 경제는 급속한 경제 회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꾸준히 줄어들어서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치솟고 있던 물가 역시도 안정을 찾으면서 레이건 집권 시기 동안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건 맞는데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후에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났다든지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등의 평가가 있지만 당시를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정책이 레이거노믹스 정책이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지지를 많이 했었죠. 네. 지금까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실시한 공급 중심의 경제학 이론을 얘기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공급 중심의 경제학에서는 레이거노믹스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낙수효과 이론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 속성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시진핑의 경제개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이요? 네. 정부 개입 줄이고 세금이나 규제 줄여서 기업들 투자 활성화하는 게 공급 중심 경제고 그게 낙수 효과를 이끄는 이론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개입이 많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중국의 변형된 낙수 이론 경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016년 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개혁 전략을 공개하게 됩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펼치게 될 향후의 경제 전략이 공급 중심의 구조개혁 정책이 될 거라고 하면서 당시의 공산당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언급했던 낙수효과 이론을 시진핑이 그대로 따르면서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이 거짓말인 게 시진핑이 당시에 발표했던 공급 중심의 경제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워서 알고 있던 공급 중심의 경제 이론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거노믹스가 시장 자유주의에 그 기반을 두면서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시진핑은 레이거노믹스와는 다르게 시장의 자유화는 피하면서 보수적인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큰 맥락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먼저 투자를 늘려서 그 성과를 낙수 효과를 통해서 보겠다는 흐름은 같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요소는 남겨두면서 오히려 정부의 개입은 더 키워가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반영된 낙수 효과 이론인 셈이었습니다. 그것도 뭐 낙수 효과라면 낙수 효과겠네요. 대신에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거고요. 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의 형태로 대기업에 일종의 투자를 늘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의 중국이 이렇게 변형된 공급 중심 경제정책을 펼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2016년 당시 중국의 경제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었는데요. 중진국 함정이 뭐냐 하면 기존에 성장을 이어가던 개발도상국이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멈추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이어가던 중국의 경제가 선진국 경제에 미처 도달하기도 전에 성장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였는데요. 이런 중진국 함정에 빠질 거라는 시장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시의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뭔가 특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 2016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정책을 발표를 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변화를 선택한 시진핑의 방법이 변형된 공급 중심의 구조개혁이었는데요. 향후에 중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가게 되면서 중국은 사실 대부분의 대기업이 국유기업이니까 말 그대로 국유기업의 보조금 등의 투자를 늘려가게 되면서 정부의 개입은 늘리고 낙수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국유기업과 연관된 하층 기업들의 경우는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유기업과는 무관한 일반 민간 사기업과 자영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완전 도태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렇겠네요. 시장 자유체제를 기반으로 한 게 아니니까 투자된 돈들이 국영 대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만 낙수효과를 받겠네요. 네. 원래 공급 중심의 자유시장 체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시장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무능한 기업들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펼친 변형된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보조금이 대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시장 경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국영 좀비 기업들이 생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좀비 기업들이 만연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의 문제점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원래 공급 중심 경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불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정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중국이 펼친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정책이었는데요. 그렇게 부채를 통해서 대기업과 산업의 투자를 늘려서 낙수 효과를 보려고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국식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의 결과는 과잉설비라는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철광이나 조선, 건설, 시멘트 같은 공장이 남아돌게 되면서 과잉설비로 인한 낭비가 만연한 중국 경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잉설비로 인해 낭비가 보편화된 중국 경제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낭비를 부추겼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기보다는 수요 중심의 경제정책이 필요했다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건설과 철강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잠재된 민간 소비의 확대를 위해서 의료나 인구 고령화를 위한 연금 투자의 지출을 늘려서 국내 민간 소비 확대를 모색해야 했다는 평가인데요. 당시의 이 정책이 꼭 맞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 도약을 노리는 중국의 경제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수요 중심 경제 이론이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케인즈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공공일자리나 사회복지제도, 공공사업 등등에서 이런 정부 개입이 많다고 해서 그걸 이상하게 공산주의 성격이 있는 경제 이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공급 중심의 경제와 수요 중심의 경제를 얘기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급 중심의 시장 경제든 수요 중심의 케인즈 이론이든 일방적으로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개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회 현상을 해석한 사회 이론인데요.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현상을 해석한 내용이다 보니까 100% 현실에 들어맞는 경우가 드뭅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이론이 복합적으로 접목이 돼서 적용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특정 국가에 따라서는 의료나 공공사회복지 같은 사업 내용이 강조돼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 범위가 늘어나고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 같은 사회의 경우는 공급 중심의 경제가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유럽이 옳고 미국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 국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중심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시대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공급이 중심이 됐든 수요가 중심이 됐든 정부의 역할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간혹 정부의 역할 범위를 두고서 케인즈주의 경제 개념을 전체주의, 공산주의 개념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공급 중심의 경제와 수요 중심의 경제 이론 모두 정부의 역할 범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시장의 자유는 인정하고 있는 경제 이론입니다. 반면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경제 개념은 일종의 전체주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과 국가를 더 우선시하면서 국가 권력이 국민 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전체주의 개념하고는 앞에서 설명드린 두 이론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급 중심의 경제 이론과 수요 중심의 경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두 이론 다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구조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더 적합한 이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둘 다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이념이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만 다르지 두 이론이 서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복합적으로 경제에 적용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